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매경 테스트 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학의 기초 관련된 1장인데요. 2절 경제학과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학이 뭔가를 좀 설명드리고요.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약자로 쓴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써요. 경, 그리고 세상 세자를 씁니다. 그리고 재, 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을 경영하고 그리고 백성을 빈곤에 빠진 백성들을 도탄에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자를 따서요. 경, 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는 게 잘 경영하니? 라고 하면 우리가 1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효율적으로 잘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여기에 경세 여기에 담겨 있고요. 백성들의 빈곤에서 좀 뭔가 살기 좋게 부를 재분배해야 된다. 이게 공평성과 관련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요. 이거를 이코노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코노미. 이게 그리스어에서 오이코노머스라는 단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관리하는 집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게 경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을 관리하는 집사 입장에서도 돈이 굉장히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돈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옷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가정 주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희소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두 개는 일목 관련이 있습니다. 상통하는 상황인데 약간 동양적인 표현은 세상을 관리하니까 좀 뭔가 규모가 좀 거대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코노미라는 단어는 가정을 관리하는 약간 좀 작은 그런 개념이고요. 여기는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만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여기는 공평성까지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약간 동양식 어원이나 표현 자체가 서양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여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엘리베이터 하면은 이게 영어식 표현은 올라가는 것만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 한자식 표현은 승강기, 오르고 내리는 양쪽 측면이 다 있다라는. 그래서 이게 서양식 방식은 약간 공격적이고 직선적이면 동양식 방식은 약간 피드백 같은 거 주고받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더 개념 자체도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했는데 복습합시다. 인간이 있습니다. 욕망이 무한정입니다. 욕망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원은 희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소한 자원을 통해 가지고요. 욕망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 이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경제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아셨죠? 자, 이쪽으로 가서 개념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경제학이라는 것은요. 여기 개념이 정리가 돼 있어요. 인간이 무한한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희소성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잖아.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관식으로 어떻게 서술적으로 대답할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단어 있잖아. 희소성, 그리고 여기 인간의 욕망이 무한, 선택, 기회비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성, 공평성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레고의 벽돌이라 생각하시고 잘 버무려서 설명하시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요. 개인이나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희소성 나와 있죠. 선택이라는 말 나와 있죠. 선택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효율성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까지 보시면 되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의 법칙과 그리고 질서를 연구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어떤 경제적 삶을 좀 더 향상시키고 윤택하게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잘 아시죠? 국부론, 국가의 부를 어떻게 하면
크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쓴 사람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자, 애덤 스미스가요. 아담 스미스 이렇게 얘기하죠.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부를 어떻게 하면은 향상시킬 것인가 이거를 책을 썼어요. 이때가 1776년 이게 이제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부르짖은 뭔가 이게 또 우연의 일치일까 해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애덤 스미스는요 원래 경제학자는 아니었어요.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윤리학자였습니다. 윤리학을 가르쳤어요. 윤리학. 근데 왜 경제학의 아버지를 합니까? 글래스고 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는데 그때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부자 하면 돈이 되게 많잖아. 이게 다 달러, 돈으로 막 이렇게 있는데 슬퍼하는 거야. 화난 표정 같네요. 눈물을 흘린다고 합시다. 이렇게 울고 있어.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그랬지. 아니, 당신 부자인데 왜 부자인데 그렇게 울고 있나요? 윤리학을 강의했었는데 이 사람이 저기요, 애덤 스미스님, 교수님 부자는요 천당에 못 간다면서요.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보다 더 힘들게 천당을 못 간대요.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애덤 스미스가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야.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됐으면은 사실은 지옥 가야 마땅한데 좋은 일을 했거든. 근데 돈이 막 쌓였어. 근데 부자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분필을 만든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지금 매경 테스트를 강의하는 저를 위해서 분필을 만들었을까요? 아니, 그건 아니지. 물론 자기 자신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분필을 만든 거예요. 시장에서 이런 분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살려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분필을 생산 공급하는 겁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현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마스크가 필요해지잖아. 그럼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마스크를 생산하면 이득이 생기겠다 해서 자기의 돈을 벌 목적으로 마스크를 생산 공급한 거예요. 물론 그거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마스크를 많이 공급하니까 좋은 일을 한 거지만 그리고 마스크가 만약에 전염병이 다 이렇게 종식이 돼가지고 없어졌다. 그렇게 되면 마스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이 생산해봤자 안 팔리니까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스크를 생산하는 사람도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마스크 쓰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썼다 합시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울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보기에는 당신이 분명히 사익을 추구하긴 했는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긴 했는데 이 사익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나쁜 게 아니라니까. 이게 공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맞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신과 같은 조물주와 같은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핸드 이렇게 해서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 공익으로 전환되니까 당신은 나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당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익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공의 이익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어떤 윤리적인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표정이 밝은 웃는 눈으로 눈이 이렇게 지워져 버렸네요. 그러면 눈을 그래도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나 이제 천당 가 해가지고 이제 좋아지는 걸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경제가 막 부흥되면서 부자들이 많이 탄생하는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시장이 작동되는가 그리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더 윤택하게 될 수 있는가 그거를 이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담고 있게 됩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가 사실 국부론으로 경제학에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하는데 전에 미국의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당신이 가장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누구 책입니까? 했더니 아담 스미스래. 그래서 깜짝 놀랐지. 국부론인가 했더니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윤리학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부론이란 것보다 아담 스미스 생애 전체 딱 2권의 책을 남겼는데 전체적으로 더 유명한 책은 도덕 감정론이에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그 묘비에도에 앞에 뭐라고 썼냐면 도덕 감정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 잠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국부론이 나름 좋은 책이지만 더 또 감동스러운 책이 도덕 감정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경제학이라는 것은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서도 나와 있듯이 희소한 자원을 선택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너 로빈슨이라는 학자는요, 경작의 본질과 의의에 관한 소론에서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한 희소성 또 나왔습니다. 희소성을 지닌 어떤 수단과 목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선택이자 행동을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바로 경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의 연구 대상이 돈, 직업, 거래, 무역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범죄, 중독 이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생각할 때 편익과 비용의 원칙을 따져요. 거기서는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결혼을 할까 말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과 결혼을 했을 때 발생하는 코스트를 비교해서 베네핏이 크면 결혼을 하는 것이고 코스트가 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 내가 만약에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그럼 그것까지 감안을 하는 거죠. 결혼했어요. 애를 낳을까 말까? 첫 번째 애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기쁨이 굉장히 커요. 비용보다. 그러면 애를 낳는 거고 둘째를 낳습니다. 그랬을 때 또 키우는 즐거운 베네핏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육아 비용이라든가 또 그게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코스트가 발생해. 그랬더니 아이고 베네핏보다 코스트가 커. 그러면 출산은 거기서 스톱하는 것이고 은행을 털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털었을 때 내가 성공할 확률과 걸리지 않을 걸리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얻게 되는 돈과 이걸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게 되면은 은행을 터는 것이고 야, 안 돼. 안 터는 것이죠.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혹자는 경작의 이런 분석 방법이 모든 결혼과 출산까지도 다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경제 제국주의다 이렇게 해서 비판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게리 베커라는 학자가 이런 걸 많이 또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작의 접근 방식은 여기저기 다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작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데 그 방법론은 뭐야? 첫 번째는 먼저 문제를 인식합니다. 가볍게 보세요. 어떤 문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그런 걸 먼저 인식을 하고요. 근데 그 현실이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을 설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형이라는 것은 현실이 복잡해서 심플하게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모형이에요. 그래서 단순화, 추상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 현실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현실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 복잡한 현실을 우리가 다 살펴보려면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이 밑에 비서에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비서에게 야, 나 말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지도 좀 하나 만들어 주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서는요 우리나라 지도를 막 이렇게 되게 잘 그렸어요. 이렇게 대략 그릴게요. 제가 잘 못 그려서.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울릉도, 독도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엄청나게 자세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는 고속도로가 어디 있고 여기 산맥도 막 표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여기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고 이렇게 막 그림까지 그리고 막 이렇게 산맥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서는요. 그냥 대통령님께서 가시는 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 서울, 여기가 부산, 고속도로가 있고 중간에 휴게소가 어떻게 있으며 중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중간에 걸리게 되면 우회도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그렸어요. 제주도도 안 그리고 울릉도, 독도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비서가 좀 더 제대로 더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될까요? 이 A 비서예요? 첫 번째 비서예요? 두 번째 비서예요? 첫 번째 비서가 잘했죠. 그래서 박수 쳐주려고 했는데 물어봤어요. A 비서관, 이 지도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물어봤더니 대통령님 제가 잘 보이려고요. 한 달을 꼬박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비서관한테 이거 지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 비서가 막 죄송합니다 대통령 제가 목적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간단하게 한 2시간 걸쳐가지고 인터넷을 뒤져서 만들었습니다. 예, 자세히 못 그렸어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잘했다고 칭찬해드리면 이 사람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해봐요. 비서가 무슨 지도 그리는 사람도 아니잖아. 목적을 딱 정하게 되면 가능한 한 보고 싶은 그걸 다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초점에 맞춰가지고 그리는 게 훨씬 낫다고. 여러분 내비게이션 생각해봐. 저는요 운전할 때 운전을 잘 못하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거 생각해보면요 그 지도가 3D로 이렇게 하는 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목적은 차에서 내비게이션 하면은 언제 좌회전하고 언제 우회전하고 그것만 잘 알려주면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춘 게 오히려 낫다고. 그러니까 현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의 목표가 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경 테스트를 준비한다 그러면 우리는 최단 기간에 빠르게 고득점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외에 뭐 경제학의 여러 가지 역사나 경제학설사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가장 최단 기간에 지름길로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현실을 우리가 단순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단순화하는 작업을 추상화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추상화 있잖아요. 피카소의 그림 같은 거 추상화된 거 보면 어떤 특징을 딱 끄집어내서 그리게 되는데, 이 단순화, 추상화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우리가 모형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을 사용하게 되고요. 지도를 그릴 때 관심 없는 변수들은 다 지워버리게 되는 것이고 관심 있는 변수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변수라는 것은 영향을 주는 변하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얘기할 때는요. 관심 있는 것들만 딱 얘기해서 얘기하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요. 가설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강의를 듣게 되면은 매경 테스트 성적이 올라갈까? 이렇게 되면은 살짝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갑시다. 이 사람의 모형을 세웠어요. 성적이 과연 내가 몇 점을 받을 것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강의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의 IQ 능력도 뭐 그 사람의 어떤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체력이라든가 등등등 뭐 운도 있고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다른 것들도 다 관심이 있지만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야, 이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어? 이게 초점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초점 맞춰서 살펴보고 다른 것들은 고정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세터리스 페리부스 해가지고요. 살펴볼 겁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 그렇게 모형을 설정한 다음에 가설을 세웁니다. 성적이 얼마나 향상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런 가설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그게 맞나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의 방법론은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어떤 문제를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식한 걸 가지고 모형을 단순화시켜서 심플하게 만듭니다. 그걸 모형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경제순환 모형, 수요 공급 모형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ASAD 모형 이런 것들도 살짝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이라는 얘기는 단순화, 추상화시킨 것이고, 그 변수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어떤 가정을 해요.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들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살펴본 다음에 어떤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이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게 되는 작업이 바로 경제학의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세워서 그 어떤 추론을 세워요. 그래서 가설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살짝 보긴 하는 건데 가볍게 보세요. 어떤 가설이 맞나 틀리나를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현실을 잘 설명하면 이론으로 법칙으로 남는 것이고 아니면 폐기됩니다. 여러분, 뭐 저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경제, 특히 뭐 수능 이런 경우가 많은데 경제학이 뭐 가정의 학문이고 현실 설명 못하고 막 헛소리 하는데, 아니에요. 경제학만큼 현실에 바탕을 둔 학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제 이론이 현실을 설명 못하면 그 경제 이론은 그냥 폐기 처분된다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경제는 뭐 동떨어진 세상 속에 수학만 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경제를 공부하다 만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하지 제대로 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를 하실 때 경제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듣지 마세요. 아셨죠? 경제학이야말로 제가 경제학 맹신주의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현실에 이렇게 쫙 접목하는 그런 분석,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경제학의 구분과 관련해서 책에 있는 거 몇 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경제학의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요. 자, 가볍게 보세요. 하나는 규범 경제와 실증 경제가 있습니다. 실증 경제가 있고요. 그리고 규범 경제가 있습니다. 규범 경제.
자, 규범 경제랑 실증 경제 이 차이는요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실증이라는 것은 어떤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다루는 게 실증 경제입니다. 그래서 what is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실증 경제학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팩트가 맞냐 틀리냐 그걸 알 수 있으면 바로 그게 실증 경제학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실업률이 몇 %인가 그런 것들 살펴보는 건 실증 경제학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규범 경제학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팩트,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객관적입니다. 근데 규범 경제학이다라고 하면요. 어떤 팩트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나타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8%다. 이거 지금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처방책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걸 이제 노멀티브라고 이걸 파지티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what should b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위라는 그거고 약간 주관적인 측면이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should라는 단어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당위성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살짝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현실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얽히고 설키고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이다라고 하면 자동차 시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 부품 시장과 전자제품 다 이렇게 시장이 또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수요 공급할 때 그래프로 많이 그릴 건데요. 근데 이걸 다 보면 정신이 없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부분 하나만 딱 보는 거야.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매경 테스트가 관심사예요. 그래서 매경 테스트의 출제 경향과 이걸 봐가지고 목적 적합하게 딱 준비를 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지 무슨 뭐 수능이 어쨌거나 무슨 뭐 공무원 시험의 경작이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거든. 그래서 보고 싶은 한 부분만 딱 놓고 보는 게 그거를 부분 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많이 쓸 겁니다. 근데 현실은 다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다 한꺼번에 살펴보는 그런 접근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제너럴, 일반 균형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거 뒤에 나중에 살짝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부분 파셜 분형, 파셜 이퀄리브리엄 어널리시스다 이렇게 하면은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관심 없는 부분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요. 세터리스 페리부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진행하고요. 일반균형 분석이라는 것은 모든 시장을 다 살펴본다. 그래서 여기다 살짝 보시면 모든 시장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상호 의존성을 동시적으로 다 살펴보는 게 일반 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이게 정태적인 분석과 동태적인 분석이 있어요. 정태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냅 사진을 생각하시면 돼. 보통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아니 생각해봐.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준대. 근데 어떻게 생겼나요?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돼? 아, 그 사람은 눈이 2개고요. 코가 하나고요. 입이 있고요. 머리가 길고요. 뭐 여성인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이 사진을 그냥 보여주면 바로 끝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눈도 있고, 눈 괜히 그렸네요. 아무튼 입 있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의 사진과 그 10년 후의 사진을 보통 이제 또 비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후 아니면 20년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눈이 작아지고 머리가 커트가 되고 뭐 등등등 이렇게 좀 살도 찌고 이렇게 되면 머리 이렇게 모양이 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변화한 거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요. 우리가 비교한다 해서 비교 정태라는 건 멈춰져 있는 거예요.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스냅 사진을 멈춰있는 사진을 두 개 비교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니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걸 정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태라는 말이에요. 동태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태는 스태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스태틱 어널리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태 분석이라는 것은 동영상을 찍는 거야. 이게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가지고 쭉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 시간을 고려하는 거죠. 동영상 시간, 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이나믹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분석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동태 분석, 정태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경작은 크게 미시경제랑 거시경제로 나눕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이다라고 하면요. 이게 작은 미자를 써요.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시경제학이다라고 하면 매크로 이코노믹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크로. 자, 마이크로는요, 말 그대로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보는 거야. 그래서 현미경으로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바로 미시경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 숲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숲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고 꽃과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꽃과 나무들 색깔도 칠할까요? 이렇게 있고 과실도 있고 파란 색깔, 아니, 녹색깔로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무튼 나무들이 있는데 노랑하고 섞으면 녹색깔이 될까? 칠판이 A상도 녹색인가? 비슷하게 되는군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무를요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게 바로 미시경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거시경제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거시는 클 것 자야, 클 것 자. 그러니까 매크로 이거는 크게 보는 거니까 숲 전체를 망원경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망원경을 가지고 숲 전체를 살펴보는 게 바로 거시경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숲 전체를 다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 지역에 여기 막 갑자기 불이 났어. 막 이렇게 뻘게. 왜 그러지? 이게 단풍나무 때문인가? 불이 난 건가? 이걸 보려면 숲 전체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걸 전체적인 맥락으로 살펴보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어느 방식이 좋습니까? 우리 둘 다 봐야 돼. 둘 다 봐야 돼. 둘 다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미시적인 접근법과 거시적인 접근법을 다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관심사가 손흥민이야. 그러면 손흥민 경기만 하나하나 이렇게 봐서 손흥민의 행동을 살펴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축구 경기를 전체를 다 봐가지고요. 대한민국 전체 어떤 전반적인 상황, 전반 뭐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경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전반이 뭐 한국이 3대 0으로 일본을 이긴다. 아니면 옵사이드가 몇 개, 페널티킥 몇 개, 코너킥 몇 개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 종합적인 결과가 바로 우리는 거시경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경작의 구분은 이 외에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쫙 있어요. 세부적으로 경제사도 있고 뭐 이론경작, 뭐 실증, 무슨 뭐 계량경작 이렇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실증경제, 규범경제 실증은 어떤 팩트에 다루는 것이고 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당위,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처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규범 명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부분균형 분석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부분 한 부분만 놓고 보는 것이고 일반균형 분석은 모든 시장을 다 아우르고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정태 분석이라는 것은 멈춰져 있는 사진을 보는 그런 느낌이 정태 분석이고 그 사진을 동영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태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시와 거시경제 있습니다. 미시는 작은 미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포커스를 좁혀가지고 나무를 현미경 가지고 보는 게 미시경제고 거시경제라는 것은 망원경을 가지고 숲 전체를 살펴보는 게 거시경작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죠? 이 스스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되뇌어가지고요. 거울을 보시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간만 지금 말씀드린 정도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아셨죠?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작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이 강에서는 요게 이제 우리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에 적용되는 어떤 원리,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보고요. 사람 간에 등등 다양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원리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여기에는요, 개인 선택에 먼저 적용되는 원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네. 자, 우선 개인 이렇게 있어요. 한 개인의 어떤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룰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강의 첫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이라는 굴레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택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걸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면 왜 선택해야 된다고요? 밑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희소성이라는 게 숨겨져 있는 거지.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이면에는
희소성이 밑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대가라는 게 뭐야?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프리런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걸 하게 되면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정부가 뭘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정부가 산타클로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부가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이 대가라는 게 바로 뭔가 희생을 치르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1시간 더 하게 되면 그 1시간 가지고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가 만약에 빵과 미사일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하면 미사일을 많이 생산하는 북한은 빵을 생산하는 걸 줄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빵을 많이 생산하면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희소성 때문인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국은 이게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를 했거든요. 프리런치가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잘 체크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선택의 대가는 지금 말씀드린 건데 룰 2 이렇게 얘기하면요. 선택에 어떤 대가를 하게 되면 치르게 되면 그 선택으로 포기한 다른 선택의 가치다. 이게 뭐라고요? 기회비용, 기회비용. 자, 우리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어떤 걸 선택했잖아? 그러면 다른 걸 포기해야 돼.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선택에 따라서 포기에 따른 아쉬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프로스트의 가지하는 길 거기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길이 두 갈래의 길이 있었대. 우리 이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고민을 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갔다 이거야. 남들은 다 이 길 가는데 난 이 길 갔어. 그렇게 되면 좀 불안하긴 해요. 남들은 많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발자국도 있고 길이 좀 넓게 이렇게 다져져 있는데 나는 완전히 숲을 헤쳐가는 거니까 고생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종국에 도달했을 때는 뭐 같은 게 이제 만나긴 하는 건데 야, 너 어땠어? 라고 했을 때 저쪽 길은 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다니까? 그렇지만은 뭐 나도 나름대로 소중한 경험을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데 뭐 늘 우리가 봤을 때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아쉬움,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게 바로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어떤 내가 A를 선택했으면 포기한 B에 이렇게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기차 생각해봐. 기차나 전철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막 기차 가면 제가 탄 기차는 맨날 느리게 가더라고. 덜컹 덜컹 덜컹. 근데 반대편 기차는 덜컹덜컹 덜컹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늘상 생각한 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느린 기차만 타는 거야? 저기 빠른 기차도 있는데 근데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승객은 어떻게 될까? 제 기차를 보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이 뭔가 성과를 이뤘어. 손흥민이 막 이렇게 해서 대박으로 잘 나가요. 원더골을 터뜨렸어. 그러면 그게 부러워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러운 것도 그만큼 나름대로 대가를 치렀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만약 깨닫지 못하잖아요. 경제 원리잖아. 그걸 못 깨달으면 계속 부러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 엄청난 고통과 노력을 했다라는 물론 재능도 어느 정도 있긴 해야겠죠. 그건 인정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열악한 재능에서도 자기가 노력을 한 거 그게 있다라는 걸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원리가 되고요.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자, 룰 세 번째는요.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한계 원리예요. 여기 보시면 자, 룰 3 보시면 한계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널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한계적 이런 말은요. 마지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경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마지널 한계예요. 그래서 한계로 시작해서 한계를 느끼다가 포기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마지널이는요. 말 그대로 한 개, 두 개 투자했을 때, 소비했을 때, 선택했을 때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한 개 더 추가 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했다라는 단어가 담겨 있으니까 이게 add 한다는 거예요. additional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눈곱만큼 조금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작에서 보면 간단한 미분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미분을 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분은요, 나중에 보겠지만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한 개의 얘는요, 여러분 뷔페 생각해 보세요. 뷔페집에 갔어. 내가 이미 5접시를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죠.
근데 이 5접시는 내 뱃속에 이미 들어간 거야. 이건 내 뱃속에서 이미 이제 지나간 버스입니다. 지나간 버스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5접시는 먹었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한 접시 더 먹을까?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접시 더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하고요. 편익이야. 비용을 같이 비교합니다. 근데 이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 접시 더 먹는 거예요. 그러면 6접시를 먹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6접시를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한 접시 더 먹을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한 접시 더 먹을까? 그럼 7접시가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때 얻게 되는 베네핏보다 코스트가 더 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한 접시 먹었을 때 베네핏은 있긴 있지만 코스트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비를 할 것이고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러한 원리는요. 여기 나와 있는 한계의 원리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결혼의 경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어요. 애를 한 명 낳을까 말까 한 명 낳았어요. 낳았더니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커. 그러면 낳고요. 또 한 명 더 낳을까? 아이고 근데 교육비도 그렇고 우리 생활도 좀 그렇고 뭐 있으면 좋겠지만 대가, 기회비용, 코스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뭐 여성이나 아니면 남성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가사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경력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스톱해서 애를 한 명만 낳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강의를 말이야 내가 1시간 들었더니 뭐 괜찮은 것 같으네. 그럼 1시간 더 듣는 거야. 1시간 더 들을까 말까 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과 코스트를 비교해 봤더니 코스트가 더 커. 아이 그만 듣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한계적으로 한 발 한 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에 갈 때도 한 발 한 발 가는 거지 이렇게 뿅 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 원리라는 걸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번째 볼게요. 자, 4번째 원리는요. 우리의 어떤 선택은 경제적 유인 또는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여러분 룰 4는요. 인센티브와 관련된 얘기예요. 자, 사람들은요,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인입니다. 여러분, 행동경제학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넛지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채찍과 당근과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네덜란드에 스키폴 공항이 있는데요.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나 봐. 근데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기 때문에 약간 여성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은 소변기가 있는데 이렇게 주변이 막 오줌을 좀 소변을 줄줄 이렇게 하나 봐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소변기에다가 파리 스티커를 탁 붙인 거야. 가짜 파리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짜 파리인데 그 파리를 막 겨냥하다가 이게 화장실이 깨끗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넛지라는 게 옆구리를 툭 친다라는 것인데 별거 아닌 그런 작은 행동이 이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나쁜 일에 대해서는 페널티, 채찍, 그게 이제 보통 조세를 부과하고요. 좋은 긍정적인 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기업이 나쁜 짓을 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면 거기다가 텍스를 부과하는 피구세 같은 걸 부과한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어떤 뭐 괜찮은 의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받는 거는 좋은 거잖아.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엔 정부가 보조금,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원리 중에서 중요한 게 첫 번째, 선택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 대가는 바로 기회비용이다.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한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 거기까지 보시고 선택을 할까 말까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떤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서 이런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또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서 적용되는 기본 원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유의사에 따른 교환, 거래는 서로를 이롭게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조정하는 시장이라는 게 가장 좋은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개인 상호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제3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쪽에서 보시면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는 개개인들의 어떤 행동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한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어떤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원리를 살펴볼 거예요.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원리. 자, 우선 첫 번째 원리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자, 여러분, 강제적으로 뭐 계약을 체결해, 거래해, 이게 아니라 왜 여러분들 뭔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딜 가야 돼요? 마트나 백화점이나 어떤 슈퍼를 가야 되잖아요. 고깃집을 가야 돼요. 시장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기를 생산했어. 그러면 고기를 팔려고 해. 어디 해야 돼요? 집에 가만히 놔둔다고 누가 사러 와요? 아니에요. 시장에, 마트에 가야 됩니다. 장터로 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만약에 고기를 팔 생각이 있다, 고기를 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가면은 물건을 팔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다라는 그걸 이미 알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은 내가 고기가 필요한 사람은 거기서 고기를 구입할 수 있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교환이 바로 우리는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원리에서는 누군가가 이득을 보고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시장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상호 이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잘 되면 누군가가 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윈윈 되는 상황이 바로 시장의 교환을 통한 이득. 이게 국가로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 간의 교환, 그게 바로 뭡니까? 무역이야, 무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얘기한 바로 그 원리가 이 자유무역이야, 자유무역. 강제적으로 무역해, 개방해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게 아니고요. 자유롭게 내가 무역을 해서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역이 없었던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라떼마리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는요. 누가 병문안 갈 때 바나나를 사가지고 가면 바나나가 그렇게 희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나나 먹으려고 병이 다 나요. 다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 바나나 사가지고 가면 다 안 먹어. 냉겨가지고 막 썩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됐을까요? 맞아요. 바나나가 풍부해졌는데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서 바나나를 얻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뭐 태국, 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동남아랑 같이 바나나를 교육하다 보니까 바나나를 걔네들이 잘 생산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얻게 되고요. 대신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이런 게 기술이 있잖아.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이 있으니까 그거를 바나나랑 교환해서 걔네들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나나 주고 노트북을 받고 우리는 노트북 주고 바나나 받고 그렇게 되니까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할 수 있고 서로 상호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원리를 우리가 캐치해내셔야지 경제학적 마인드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조정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뭡니까? 하면 그게 룰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시장에서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장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울 텐데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바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시장인데 이러한 교환의 역할을 누가 담당합니까? 라고 하면 가격이 바로 이러한 교환의 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산할까? 사과를 생산할까? 바나나를 생산할까? 마스크를 생산할까 했어. 사과랑 바나나는 사람들이 잘 안 팔려. 그런데 마스크는 막 이렇게 잘 팔린대. 그렇게 되면 아니면 옷을 생산할까? 마스크 생산할까 했는데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옷보다는 마스크를 생산해야죠. 바나나 사과가 있는데 사람들이 사과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많아. 그러면 내가 바나나 농사 짓는 거를 사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그 의사결정을 시장의 가격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공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나나 살까 사과 살까 했는데 아이고 내가 돈이 제한돼 있잖아. 근데 바나나 가격은 그대로인데 사과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그러면 바나나를 좀 사야겠다. 아니면 내가 커피를 아니면 콜라를 살까 사이다 살까 했는데 저는 지금 목이 말라서 탄산음료를 먹고 싶었는데 콜라 가격이 비싼 거야. 그럼 당연히 사이다를 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살 것인가 할 때 대체 관계와 관련된 게 바로 이 가격이 거기 많은 어떤 시그널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희소한 자원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그걸 가격이 바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전쟁이나 마스크도 마찬가지인데 재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사재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물이 하나 있는데
이 물이 원래 한 1,000원 정도 했었는데요. 요 앞에 편의점에서 이 물 가격을 10,000원으로 올렸어요. 10,000원. 그렇게 되니까 이 편의점 주인은 10,000원이라도 팔리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저씨 물 주세요 했더니 원래 1,000원 하던 걸 10,000원 받으니까 이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뭐야 이 악덕업자 같으니라고 해가지고요. 집에 가서 인터넷에 글을 쓰는 거야. 내가 사는 어디 거기 앞에 보니까 편의점 가게가 있는데 그래서 편의점 가게 주인이 인터넷 하다가 자기네 가게가 등장했네 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온갖 욕을 다 한 거야. 뭐 악덕업자 같으니 숫자를 막 나열하고요. 멍멍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아니 자기 혼자 살려고 가격을 올리니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가게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가격을 10,000원 안 하고 2,000원 이렇게 낮췄어요. 2,000원 낮추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저씨 물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목마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2,000원이니까 물을 마셔. 근데 반쯤 남았어. 근데 자기는 필요 없고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길거리에 뿌려서 버렸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버려 없어지니까 이제 물이 다 판매가 된 거야. 솔드아웃이 된 거야. 그런데 이 물이 희소하잖아요. 근데 어떤 엄마가 와요. 어떤 엄마가 아저씨 물 있어요? 이렇게 와. 근데 막 울고 계셔. 왜요? 아니 우리 애가 수술을 가상적인 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 있나요? 우리도 다 판매 솔드아웃 됐는데요. 물 좀 구해다 주세요. 뭐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이 10,000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엄마한테는요 물이 그렇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10,000원이는커녕 1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물을 돈을 내고 구할 생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10,000원만 됐었으면 물을 구할 수 있었는데 2,000원 되다 보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 물이 갔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피카소의 어떤 뭐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진주라든가 이런 돼지한테 진주가 가면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지. 저한테 피카소 그림이 오면 의미가 있겠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미적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희소성에서 모든 게 출발한다니까 희소한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진짜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갔을 때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게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간다, 주가가 올라간다. 이 뜻이 뭐예요? 삼성전자가 잘 나가고 괜찮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환율, 임금, 이자율, 가격 이 모든 거에 다 그게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작동의 원리가 잘 되면 좋은데 때로는 이게 삐끄덕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삐끄덕거려서 작동을 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격이 없거나 가격이 왜곡되거나 망가진 상태예요. 그걸 우리가 시장이 실패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마켓이 페일리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시장이 실패되면은 어떻게 해요? 시장이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룰 3에서는 뭐게 됩니까? 라고 하면 시장의 실패로 인해서 누군가 제3자, 보통 제3자가 정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약간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로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오히려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돌팔이 의사야. 그러면 오히려 환자를 이게 잘못 치유해서 그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지금 뭘 봤냐면 어떤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거라기보단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시장의 교환을 통해서 둘 다 윈윈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작동 원리에 따라서 가격에 의해 가지고 희소한 자원이 낭비 없이 배분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다음은요.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 경제 활동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요. 첫 번째 원리는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두 번째 원리는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경제 해결할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화폐를 발행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세 번째 원리는요.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단기적으로 서로 상충된다라는 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이거는요. 거시경제학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긴 할 텐데요. 앞서 살펴본 거는요.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랬을 때 여기 한 개인 하나만 살펴본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이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이게 이제 두 번째 원리가 되고요. 그 다음 살펴보는 것은 국가 전체를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걸 이제 국민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국민경제 전체에 어떤 적용되는 원리, 적용 원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리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실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나라의 어떤 생활 수준은 잘 사는 나라랑 못 사는 나라,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랑 가난한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생활 수준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니? 라고 하면요. 결국은 경제 성장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럼 경제 성장은 어떻게 해서 어떤 나라는 경제가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경제가 자꾸 후퇴하니? 우리가 거시경제 토픽인데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이게 이제 국민소득 관련해서 우리가 GDP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 전체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른 나라들은요, 대부분 경제가 가난한 나라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1960년대는 가난했는데 2000년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경제가 사실 해방 이후에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피폐됐거든. 그래서 외국의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보고 그랬어요. 원래 세게 얘기 안 하는데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는 장미가 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세게 네버라고 그랬습니다. 장미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요 말 그대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듯이 막 이렇게 성장을 한단 말이야.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른 나라가 있고요. 이렇게 느린 나라가 있어. 아니 어떤 나라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이코노믹 그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장의 원천은 무엇인가 봤을 때요. 이 원천 밑바닥에는 바로 생산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성이라는 것은 특히 노동 생산성 얘기하는데 노동 한 명당 아웃풋이 얼마나 산출되는가. 그러니까 똑같은 한 시간을 투자했는데 얼마나 성과가 좋은가. 그걸 가지고 생산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 결론은 이거예요. 생산성을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이 빠르게 되고요. 경제가 성장하면 완벽한 건 아니긴 하지만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 결국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룰 2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인플레이션 여러분 경제가 성장하려면 돈을 많이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초딩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 사과가 만약에 10개가 있는데 돈이 있어. 원화가 이렇게 1원짜리가 만약에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사과 하나 살려면 1원짜리 하나를 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거야. 야, 국민들한테 돈을 막 퍼주면 좋지 않을까? 돈을 찍어. 한국은행 조폐공사 찍어가지고 막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10개가 아니라 20개가 이렇게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맞아요. 사과 하나를 사기 위해선 옛날엔 1원짜리 하나 주면 되는 건데 이제 1원짜리 2개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970년대 대학 등록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건데 1960년대, 70년대 대학 등록금이 20만 원이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생각으로 하면은 20만 원이면 한 3, 400, 400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야. 저는요, 죽을 때까지 월급 20만 원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때만 해도 그게 큰 돈 중에 하나였을 수 있긴 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월급 20만 원이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1970년대 20만 원과 지금의 20만 원은 어떻게 가치가 다르죠. 화폐 가치가. 왜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1원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가 발생할 때 경제적 폐해는 사람들이 부동산 이런 데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보유자가 손해를 보게 돼요. 이렇게요.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한 문제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잡아야 될 두 마리 토끼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실업이에요. 실업이라는 것은 실업률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일자리 갖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잡아야 될 두 마리 토끼인데 요거 두 개는요. 보통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드오프 관계, 상충 관계라고 하죠. 어느 거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물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돈을 좀 이렇게 푸는 걸 줄여야 되고요. 그러면 경기를 약간 이렇게 막 확장적 정책을 썼던 걸 줄여야 돼.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뒤에 뭐 필립스 곡선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살펴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두 문제가 상충되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도 발견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 경제 전체에 적용되는 원리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생활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그러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이 물가 상승이라는 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왜 이게 발생했습니까? 돈을 무조건 많이 찍어가지고 발생했다라는 거.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는요.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것은 두 개가 상충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마리 중에 하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필립스 곡선에 그게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경제를 둘러싼 몇 가지 개인의 원리, 그리고 상호작용 사이에서 발생하는 원리, 그리고 국민 경제 전체에서 발생하는 원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경세재민이라는 그 용어서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제의 여러 가지 뭐 이제 분류, 유형,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런 것들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봤던 경제를 지배하는 원리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잘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경제학의 분석 툴, 모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대표적인 모형이 바로 수요 공급 모형이거든요. 수요 공급 모형이란 어떻게 우리가 생겨났으며 그걸 이용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